I feel really rude, and I don't want to like not seem like I don't want to cooperate. And if it was up to me, I would just tell you guys everything. But 2021년 겨울이었어요. 경찰은 끔찍한 범죄 현장을 뒤로하고 도주한 한 커플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총알 자국으로 뒤덮인 차량 2대가 있었고 차 안팎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한 남성은 그 자리에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임신 중이던 한 여성은 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순간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죠. 2월 말에 차가운 공기 속에는 아직 화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눈이 쌓인 그곳에서 한 커플은 정신없이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가방에 닥치는 대로 물건을 넣으며 자신들이 방금 저지른 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경찰은 마침내 자신들이 누구를 쫓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돼요. 그 추적은 북미를 넘어 유럽 깊숙한 곳까지 이어졌습니다. 체코에서 슬로바키아로 그리고 다시 헝가리까지. I offered Interpol to tell them that we'll fly them private, but Interpol declined the offer. 그래도 적어도 그녀는 수사관들을 전용기로 기옥시키겠다고 제안한 셈이니 그 점만큼은 나름 친절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 오래된 영상에서는 캐나다 토론토로 가보려고 해요. 자, 이 도시에서는 이른바 파워 커플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커플이었죠. 바로 올리버 카라파와 루실이 정확한 이름은 윤루리입니다. 이름만 보면 한국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국계 캐나다인이에요. 이건 이름을 한국식 한자 도금으로 읽으면서 생긴 오해였습니다. 그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튼 이 커플 앞에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야망을 가로막는 존재였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위험했거든요. 그럼 함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토론토라고 말했지만요. 정확히는 해밀턴으로 가야 해요. 해밀턴은 토론토 바로 남쪽에 있는 도시로 약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산업도시 특유의 거친 분위기와 조용한 교회 주택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곳이에요. 해밀턴 동쪽에는 스토니 크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예요. 그리고 솔직히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은 맛집도 꽤 많은데요. 플라자도 있고 창고도 있고 피자 가게들도 많습니다. 재미있게도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지금부터 할 이야기와는 거의 관련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지역 북쪽 조금 더 산업적인 분위기가 나는 곳으로 가볼게요. 현지인들은 이곳을 더 크릭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2021년 2월 28일 일요일이었어요. 그날 사건은 콜로니얼 필러스라는 회사의 창고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둥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였죠. 그날 한 커플이 차를 몰고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이라 창고 주변은 조용했어요. 직원도 없었고 업무용 차량도 보이지 않았죠. 높은 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그리고 넓은 뒷마당만 있을 뿐이었죠. 그 뒷마당은 큰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참 편리한 장소였던 셈이에요. 타일러 프렛과 그의 임신한 여자친구 조던 로마노는 기둥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온 거였어요. 타일러는 투자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을 보러 온 상태였고 그곳에서 한 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타일러와 조던은 그 만남에서 함께 나눠 먹을 피자까지 챙겨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타일러에게 $50만, 하나 약 7억 원을
비추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 커플은 오후 5시 25분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카메라가 없는 건물 뒤편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원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며 투자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죠. 겉으로 보면 비즈니스와 우정이 적당히 섞인 평범한 만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꽤 큰 금액의 돈 문제가 얽혀 있었어요. 이미 돌려달라는 요구까지 나온 상황이었지만 그 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는 자리였죠. 그리고 그날 그 이후 3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30분이 끝났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타일러는 총 6발을 맞은 상태였고 임신한 여자친구 조던은 심장에 한 발을 맞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의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살인범 2명은 일이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여러 차례 다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 조던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한 지나가던 사람이 그녀를 발견했어요. 조던은 도로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해밀턴 경찰은 이 총격 사건이 전날 저녁 7시쯤 에빈 애비뉴와 밀란 로드 인근 한 사업장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면서 동시에 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산업 지역이에요. 짐 캘린더러 경사는 한 시민이 사업장 앞쪽 근처에서 부상을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건물 뒤편 현장에서 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타일러와 조던이 그곳에 도착한 지 약 2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때 이미 타일러는 숨진 상태였어요. 조던은 기적적으로는 목숨을 건졌지만 임신 13주였던 아이는 끝내 살리지 못했습니다. 캘린더러 경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사망한 남성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이곳 즉 광역 토론토 지역으로 이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26세 여성 피해자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이며 경찰은 최신형 흰색 랜드로버 SUV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차량은 하단 패널 쪽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어젯밤 7시부터 7시 20분 사이 해당 지역을 지나간 차량 운전자들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던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범인들의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그녀는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받고 무려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말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 자신의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죽인 사람,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해밀턴 경찰은 이 두 사람이 도시에서 발생한 3번째 살인 사건과도 관련된 용의자이며 현재 도주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였던 부부, 올리버 카라파와 루시 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즈음 경찰은 이미 한 발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버와 루시가 조던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아직 혼수 상태였지만 며칠 안에 깨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에게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젠장, 이거 큰일 났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어.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미 광역 토론토 지역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살인과 살인 미수의 범인을 특정했을 때 올리버와 루시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타일러 프렛에게 $50만, 하나 약 7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냐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루시리 혹은 루실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윤루리는 원래 중국 선전 출신이었습니다. 1995년생으로 세 쌍둥이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상당한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야망만큼이나 외적인 변화에도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녀의 가족은 자매들이 아직 어린 시절 중국에서 토론토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운전 학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윌라오는 토론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사업가였고 상류층 인사들과 어울리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된 사업은 20년 만기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고객들이 캐나다에서 초기 보험료를 납부한 뒤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 사업은 성공적으로 돌아갔어요. 덕분에 루시와 그녀의 자매들은 매우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성형수술이 싼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세 자매 모두 틱토커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Hi, I am the oldest, I'm the leader of the pack, and all my other siblings just be riding off my back. I'm basically the parent, I keep everyone in line. I've never had a hand-me-down, my shoes they always shine. 저 사람들은 로봇인지 아니면 그냥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루시리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엄마는 완전 타이거 맘이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타이거 맘은 흔히 아시아계 부모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녀에게 엄청 높은 기대를 걸고 굉장히 엄격하게 키우는 부모를 뜻하죠. 그리고 루시는 실제로 그런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한동안은 어머니 밑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일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꽤 흥미롭긴 하네요. 한편 루시와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제인 그리고 케이틀린은 SNS 활동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을 운영하며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We're back! New outfit. New outfit. It was a quick change and now we're back.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몰라서 해당 부분은 가볍게 처리했어요. 플랫폼 가이드에 맞추려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나름 어느 정도 반응을 얻었습니다. 스폰서 게시물 같은 걸 올리면서 약간의 돈도 벌었고요. 지금의 계정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당시 사진이나 영상들은 아직 인터넷 여기저기에 꽤 남아 있습니다. 수위가 살짝 높은 사진들도 있었죠. 물론 완전히 노출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젠가 화석 연료가 고갈되더라도 저 사람들 몸에 들어간 플라스틱만으로도 한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Jane, this is Caitlin, and this is Lucy. Guess who's the oldest? We'll give you guys 5 seconds. Guys, we look the same. How are they gonna guess who's oldest? 사실 루시와 자매들이 이런 SNS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꽤 독특했습니다. 루시가 생명보험 영업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큰 고객을 끌어오지도 못했고 가족은 그녀가 더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자매는 일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오케이, 한 달에 $5,000, 약 800만 원씩 줄게. 2년 동안 일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한번 찾아봐. 솔직히 엄마한테서 약 800만 원을 받으면서 자아를 찾아보라는 말을 듣는다? 저라면 진짜 엄청 열심히 나 자신을 찾을 것 같습니다. 조건만 보면 거의 꿈 같은 삶이었죠. 그냥 SNS에 화려한 모습 올리고 놀고 여행 다니고 예쁘게 꾸미면서 살면 됐으니까요. 심지어 엄격하고 성취욕 강한 어머니가 직접 그냥 쉬어라 라고 말한 셈이니 말 다 했죠. 그 시기쯤에 틱톡도 막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세 자매가 생각만큼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라이브 방송도 자주 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방송이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묘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질문 하나 남기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Guys, we want questions. We like questions. Others joined. What? Any questions? No. No. Tell them where you're from. We're from Toronto. 결국 루시는 다시 제대로 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을 때는 미래의 남편인 올리버가 대신 돈을 대주고 있었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루시는 학교 시절 미래의 남편이 되는 올리버 카라파를 만나게 됩니다. 올리버 역시 루시처럼 이민자 출신이었어요. 슬로바키아 출신으로 2001년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별로인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시와 올리버는 학창 시절 연인 관계였지만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꽤 단순했어요. 올리버가 루시와 잠자리를 원했는데 루시가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자 올리버는 루시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과 바로 관계를 가져버렸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수준이 보이죠. 그리고 2012년 올리버가 19살이 되었을 때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고 올리버 본인은 멀쩡했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는 그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올리버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The 19-year-old Toronto man accused of drunk driving and killing his friend in a high-speed crash earlier this week has now been granted bail. Now, the 19-year-old walked out of the College Park courthouse just moments ago in the same clothes he was wearing when he was arrested early Tuesday morning, charged with the impaired driving causing death of his 24-year-old friend, his fitness trainer, David Chang. Carafa must live under house arrest. 그리고 올리버 카라파는 이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범죄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운전도 금지됐어요. 2016년 1월 그는 처음으로 가석방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결국 거부당했죠. 그 가석방 심사 결정문에는 꽤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수감 이후 당신의 행동은 비정상적인 특권 의식을 가진 젊은 남성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사회의 규칙은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웃기죠. 당시 뉴스 영상만 봐도 그는 굉장히 거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친구를 잃은 일보다도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을 더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원전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약 1년 정도 지난 2018년쯤 올리버와 루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시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정말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두 번째 데이트를 마치자마자 바로 동거를 시작해버립니다. 정말 너무 빠르지 않나요? 어쨌든 두 사람은 함께 콘도를 구해 살기 시작했어요. 올리버는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 세일즈도 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손을 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도 사업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유럽 여행 중 두 사람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충동적으로 진행됐죠. 어딘가 좀 정신없이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020년 봄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도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는지 슬로바키아, 올리버의 고향으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올리버는 유럽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입국에 문제가 없었지만 루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 팬데믹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줄에 서 있던 그 순간 그들은 줌으로 결혼 주례를 연결해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유럽에 머물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고 토론토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올리버는 큰 돈을 벌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알잖아요. 돈을 벌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에게는 투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타일러 프렛이었습니다. 올리버의 아이디어는 이랬어요. 유럽에 있는 동안 그는 병원과 의료센터들이 개인 보호 장비, 즉 PPE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마스크와 장갑 같은 물품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죠. 그걸 본 올리버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네?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캐나다에서 PPE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유럽으로 보내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자는 거였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꽤 불편한 지점이 있는 선택이었어요. 어쨌든 공통 지인을 통해 올리버는 타일러 프렛을 소개받게 돼요. 타일러는 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분야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죠. 물론 사람들은 타일러를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마약상이었어요. 다만 길거리에서 소량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전화 몇 통으로 대량 물량을 움직이는 규모가 다른 사람이었죠. 타일러는 원래 밴쿠버 출신이었고 그곳에는 두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임신한 여자친구 조던 로마노와 함께 토론토로 이주한 상태였어요. 겉보기에는 꽤 위협적으로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의 배경은 조금 달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사랑이 많은 가족 아래에 자랐고 아이들에게 하키를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리고 각종 불법 물질을 다루면서도 동시에 다이아몬드 회사와 건강보조제 사업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주된 수입원은 였어요. 조던 역시 온타리오 출신으로 토론토와 밴쿠버를 오가며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타일러가 항상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20년쯤 타일러는 정말로 합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하려던 시기였죠. 두 사람은 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를 잘 챙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기준으로 약 1년 정도 만나온 사이였어요. 그 무렵 올리버와 타일러는 처음으로 만나 서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일러는 올리버의 계획, 유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PPE를 판매하는 사업이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이거 괜찮은데 정도의 반응이었죠. 그리고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아 타일러는 PPE 물품 대량 구매를 위한 투자금으로 17만 달러, 하나 약 2억 5천만 원을 올리버에게 보냅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추가로 약 33만 달러, 약 4억 9천만 원을 더 투자하게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결국 서로를 베프, 베스트 프렌드라고 부를 정도의 관계가 됩니다. 완전히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사업 이야기만 나눈 게 아니었어요. 일이 끝난 뒤에도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같이 푸틴도 먹고, 푸틴은 캐나다 대표 음식인데요. 감자튀김 위에 치즈 커드, 그레이브 소스를 얹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팀 홀튼스에도 가고, 팀 홀튼스는요, 캐나다에서 제일 흔한 커피 체인점입니다. 리프스 경기까지 보러 갔습니다. 리프스 경기의 정식 이름은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로 캐나다에서 엄청 인기 많은 아이스하키 프로팀입니다. 이제 캐나다스러운 예시는 거의 다 나온 것 같네요. 서로 선물도 주고받았고 심지어 함께 스트립 클럽을 열자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타일러 프렛과 올리버 카라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사적인 관계까지 맺은 사이가 된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는 비즈니스 관계였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그 관계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PPE 장비를 대량으로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캐나다 역시 팬데믹을 겪고 있었고 토론토 지역의 병원과 사람들도 그 물품들이 절실히 필요했으니까요. 결국 이 형편없는 투자를 감추기 위해 올리버는 아주 단순한 선택을 합니다. 타일러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리버는 여기저기 다른 사업들도 벌여보려 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타일러는 당연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그러자 올리버는 유럽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서까지 위조합니다. 마치 유럽에서 PPE 장비를 팔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 보여준 거죠. 올리버는 타일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배송할 때마다 7만 달러, 약 1억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 그리고 타일러와 그의 여자친구 조던에게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이름으로 걸린 돈이 300만 달러나 있어. 약 44억이나 있어. 상상할 수 있듯 시간이 흐르면서 타일러는 자기 돈 50만 달러, 약 7억 4천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고 이제 300만 달러, 44억이 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거의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내 돈 줘. 당장. 내 돈 어디 있어? 그는 계속 말로만 듣던 수익을 이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결국 2021년 3월 1일까지 돈을 돌려달라는 기한까지 정하게 되죠. 사람들은 타일러를 두고 늘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마약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던 인물이었죠.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는 올리버를 법원으로 데려갈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올리버는 점점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루시가 시간을 끌 방법을 하나 떠올립니다. 바로 생명보험이었어요. 루시는 타일러와 조던에게 150만 달러, 하나 약 22억짜리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시켜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첫 보험료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이후 보험료는 유럽 사업에서 나온 수익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즉 그 사업 수익을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루시는 그 생명보험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방금 말한 내용은 전부 완전한 헛소리였습니다. 루시는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문서까지 위조했습니다. 오래된 생명보험 사기 하나쯤은 그냥 손쉽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방법도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타일러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올리버는 다른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타일러를 사라지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평판은 망치지 않는 방법. 올리버와 루시는 2월 28일 타일러와 조던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한 창고였어요. 루시는 그 건물이 자신의 부유한 어머니 소유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올리버는 타일러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창고를 대마 재배 시설로 바꾸고 싶다는 거였죠. 타일러는 그거 좋은 생각인데? 라고 답했고 이후에는 함께 저녁 식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꼭 벌어질 계획된 이중 살인 수사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올리버와 루시는 둘 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마치 어디에도 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올리버는 CCTV가 없는 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갔고 루시는 과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썼던 가발을 착용한 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나갔습니다. 올리버는 심지어 친구와 휴대폰 심카드까지 바꿔 끼웠습니다. 자기 명의의 심카드는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기록되게 만들고 실제로는 타일러에게 연락해 약속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가 심카드를 바꾼 친구 이름은 피친이었습니다. 그리고 총격 사건 이후 그들은 다시 심카드를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휴대폰 기록상으로는 피친이 총격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올리버는 새로운 차량까지 구입했습니다. 기존 차량이 CCTV에 찍혀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새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간 거예요. 심지어 총격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는 새 차량과 타일러의 차량 모두 고장난 것처럼 보이게 준비까지 해두었습니다. 루시의 메르세데스 벤츠 집 외건, 지박에는 안전하게 그들의 콘도에 남겨둔 채로요. 그리고 두 사람은 창고 뒤편에 숨어 타일러와 조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일러와 조던은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피자까지 챙겨온 상태였죠. 올리버와 루시는 마침내 타일러와 조던을 만났습니다.
원래라면 그들에게 재배시설로 바뀔 창고를 보여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타일러는 투자 가능성을 생각해 직접 현금까지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그때부터 계속 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창고를 안내해줄 부동산 중개인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루시는 창고 열쇠가 들어있는 락박스를 찾으러 간 척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루시와 조던은 차 안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조던은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루시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조용했고 옷차림도 허술해 보였다고요. 평소에 루시는 늘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아무도 그날만큼은 자기 좋은 옷에 피가 묻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일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만남에서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수상하게 흘러가자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올리버는 9mm 꺼냈습니다. 그는 먼저 차 안에 앉아있던 조던에게 겨눴고 그대로 당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곧바로 타일러 프렛에게 돌려 그를 조던은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올리버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고 그가 꺼내 먼저 차 안에 있던 자신을 향해 겨눴다는 것. 그때 올리버는 조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 조던. 그리고는 곧바로 그녀에게 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었던 셈이죠. 조던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차를 후진 기어에 넣었고 타일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약혼자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앞으로? 그 말을 끝으로 조던은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다음으로 기억나는 장면은 올리버가 자신을 차 밖으로 끌어내 차가운 얼음 바닥 위에 내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리버와 루시는 두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그들은 조던을 차 밖으로 끌어낸 뒤 차량을 훔쳐 그대로 현장을 떠났어요. 이후 타일러의 차량과 자신들이 새로 산 차량도 모두 버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조던이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조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고 살아남았고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올리버와 루시는 깨닫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완전히 끝났다는 걸요. 그리고 곧바로 캐나다를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들은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약 9시간 뒤인 3월 1일 새벽 3시쯤 두 사람이 콘도를 떠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후 그들은 머스코카로 차를 몰고 갔고 한 잡화점에서 루시의 차량을 세워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전 7시쯤 가게가 문을 열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음료와 간식을 샀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잘생긴 갈색 머리 남성, 그리고 한 아시아 여성. 두 사람은 다시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게 직원들은 쓰레기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금발 가발, 그리고 9mm 40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올리버와 루시는 택시를 불러 토론토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지하철을 타고 유니온으로 갔고 거기서 몬트리올까지 이동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후 4시 40분쯤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독일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프라하로 연결되는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루시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올리버는 약 17,000달러, 하나 약 2,5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돈은 원래 타일러 프렛의 돈이었습니다. 타일러가 올리버에게 보여주겠다던 사업 투자금으로 가져온 돈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돈을 되찾지도 못한 채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총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올리버의 친구인 피친을 체포했습니다. 휴대폰 기록상 그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피친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앞서 올리버와 심카드를 바꿔 끼웠다고요.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의심을 한몸에 받게 된 세민이 솔직히 썩 고마운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지 3일 후 조던은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쏜 사람이 누구였는지. 올리버 카라파와 루시 리였습니다. 그렇게 3월 4일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공개 수배가 내려집니다. 25 years old, are both wanted on the charges of first-degree murder and attempted murder. The warrants are related to a double shooting in this industrial area of Stony Creek Sunday night. An investigator posted an appeal to social media today but was not available for questions. We believe that Carafa and Lee are aware that they are wanted in relation to the incident and are actively evading police. Oliver and Lucy, if you're seeing this, we encourage you to turn yourself in. Carafa was in jail until 2017 for this 2012 drunk driving crash in which he was found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a friend. According to the Hamilton Spectator, he is originally from Slovakia in Eastern Europe, and his parents returned to live there. The report also says Lee's family reached out to her through Chinese language media, urging her to cooperate with police. In their appeal on social media today, Hamilton police tagged several European news agencies. We are working closely with international authorities, and we are positive that our investigation will lead to your whereabouts. We will continue to relentlessly pursue you. 하지만 그 시점에서 두 사람은 이미 유럽 깊숙한 곳으로 도망친 상태였어요. 수배 사실이 공개되기 전 그들은 프라하에 도착해 한 사업 파트너의 집에 머물렀고 이후 에어비앤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슬로바키아로 이동해 올리버의 부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즈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두 사람 역시 자신들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올리버의 부모까지 포함해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의 부모는 두 사람을 숨겨주기로 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한번 캐나다 사법 시스템 때문에 아들을 잃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들은 두 사람을 다른 친구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체불명의 남성 2명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유러폴 요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체포영장을 당장 없애줄 수 있다. 올리버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약 25만 유로, 하나 약 4억 3천만 원을 건넸고 루시의 어머니는 약 20만 유로, 하나 3억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부모는 두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 약 55만 달러, 8억을 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사기당한 거였어요. 이후 올리버와 루시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위조 여권을 사용하며 생활하기 시작해요. 올리버는 야코브 니카, 루시는 잉팡 니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이동했고 결국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에어비앤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꽤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체포영장은 없어졌으니 평범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을 믿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1년 6월 12일 헝가리 수사 당국이 움직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헝가리 대기경찰 국가수사국, 일종의 특수수사 조직이었죠. 이들은 캐나다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고 부다페스트의 파티 구역에서 두 사람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한밤중에 전격 체포합니다. 그들은 무려 103일 동안 도주 중이었습니다. 대규모 국제 도주국은 결국 부다페스트에서 막을 내리게 되죠. 공개된 사진에는 파티 구역에서 헝가리 경찰에게 둘러싸인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슬로바키아 체코를 거쳐 헝가리까지 이동했고 해밀턴 경찰이 확보한 정보를 해외 수사기관과 공유하면서 위치가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거리에서 포위된 채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루시는 곧바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동의했고 캐나다로 송환되었습니다. 올리버는 유럽에서 조금만 더 조용히 지나면 상황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해요. 물론 본인 주장으로는 토론토는 위험하고 부패한 도시이며 캐나다로 송환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루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캐나다로 돌아온 걸 꽤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고 이후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해요. That you're not impressed with Tyler and Right off the bat, I say do not associate with these people because they're not good for our social image, and because she's a known Hamilton stripper, and Tyler is known in Vancouver as like a scary gang member, according to some mutual friends that I feel really rude, and I don't want to not seem like I don't want to cooperate, and if it was up to me I would just tell you guys everything, but my lawyer and my mom strongly instructed me not to say anything, and they said that they're on my defense while you guys are not on my defense. So I don't know, I just feel like I shouldn't say anything until I speak with them on Wednesday. I think they said that they're gonna come see me on Wednesday.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살인이나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어요. Oliver has a PPE business, so that part I knew. Yeah. And was he looking for investors in the PPE business? I have no idea because Oliver and my relationship, he deals with the finances in the business, but he doesn't really, he tells me the gist of it, but he never really tells me like the figures, what he's doing, and it's always been like that since me and Oliver's been dating. How long have you guys been together? We've been together for almost 3 years, but we've known each other since high school. 심지어 루시는 헝가리에서 캐나다로 송환될 때 평소처럼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일반석을 타야 했다는 점까지 불평했다고 해요. Which was a little bit And I feel really bad for the officers that had to come to get me because they have so many stopovers. And I feel like I really inconvenienced them. Well, I'll tell you what. They got to spend a couple of days. Our service was good enough to, because they had to go, there's only so many flights. So they had to be there, I think a day or two before they met with you. Yeah. And our service allowed them to take some annual leave time, and they got to spend some time seeing the city and seeing the sights. And I had a chance to talk to both of them for 5 or 10 minutes, and they weren't inconvenienced, so you don't worry about that. They're yeah, me and my mom was really concerned about that, and we offered Interpol to tell them that we'll fly them private, but Interpol declined the offer. Yeah, we can't accept things from things like that. We have to do things. We have to follow the rules. 한편 루시는 자신이 사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말 자체가 이미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처음부터 올리버가 타일러와 사업하는 걸 반대했었다며 자신을 원치 않게 휘말린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던 중 루시는 결국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죠. 살인과 살인 미수 사건에 일정 부분 연루된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어머니, 부유한 자산 관리자이자 보험업계 종사자인 그 어머니가 무려 270만 달러, 하나 약 36억 5천만 원의 보석금을 보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루시는 한동안 바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Was granted today for Lucy Lee, one half of a Toronto couple facing murder charges in connection with a shooting in Stony Creek last year. Young Lucy Liu Lee was released from custody today after her family pledged $2.7 million in bail. 약 4개월 정도 루시는 감옥 밖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파티를 다니기 시작했고 금지되어 있던 사람들과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그 조건을 어긴 대가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그녀의 어머니는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 딸이 그렇게 생각 없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사람을 죽이고 유럽까지 도망간 상황인데요. 한편 올리버는 캐나다로 송환되었고 재판은 2024년에 시작됩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두 사람은 같은 재판에서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올리버 측 변호인은 타일러를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며 책임을 그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타일러가 위험한 사람들과 연관된 인물이었고 과거 올리버를 협박했기 때문에 이번 총격은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이었어요. 심지어 타일러가 올리버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바이커 갱단인 헬 엔젤스와도 연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시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올리버에게 떠넘긴 거죠. 자신은 살인이 벌어질 줄 전혀 몰랐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일러가 위험한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늘어놓는 핑계들이 다 그렇죠. 루시는 증언대에 섰지만 올리버는 끝내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총격이 벌어질 줄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변장까지 하고 엘리베이터를 탄 거니까요. 그녀는 그 모든 게 올리버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함께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올리버가 네 목숨도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인단은 그녀를 최대한 무지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끔찍한 일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인물처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설계한 건 올리버. 루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었다는 식이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경찰 인터뷰를 보면 그녀가 실제로 좀 그렇게 보이긴 했습니다. 루시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제가 똑똑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방에서, 아니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는 한 여성을 넘어서 임신한 여성과 또 다른 남성까지 쏜 남자와 결혼했어요. 너무 많은 위험 신호를 놓쳤죠. 그런데도 계속 그를 사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아요. 지금의 루시를 요약하면 딱 저 말이긴 합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마치 단순한 피해를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루시 리와 올리버 카라파는 39세 타일러 프렛을 살해하고 그의 임신한 여자친구 조던 로마노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에서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1급 살인은 자동으로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최소 25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 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두 사람에게 각각 15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량은 종신형과 동시에 집행되는 방식이었어요. 결국 올리버와 루시 모두 최소 25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도 수감 중입니다. 올리버는 지금까지도 항소를 진행 중이고 루시는 새로운 변호사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조던은 현재 마이애미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에게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리버와 루시, 일명 덤앤더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이 비극적인 범죄는 이미 충분히 끔찍했지만 그 이후 선택들까지 보면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럽으로 도망치고 위조 여권을 만들고 결국 수상한 조직까지 엮이게 되죠. 올리버의 아버지는 그 조직에게 약 4억 3천만 원을, 루시의 어머니는 추가로 약 3억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조직은 두 사람을 국경 너머로 이동시키고 위조 여권까지 제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돈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 점 하나만큼은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늘 함께 해주시는 것,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그렇듯 진심으로 감사합니다.